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가천대학교 약술력 논술 인문계 A형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보시면요. 문제 1번은 화법과 작문에서 나왔네요.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이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 발췌를 했어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똑같이 낸 건 아니에요. 지문 자체가 약간 중간의 부분을 좀 삭제하고 그리고 긴 문장을 좀 줄였긴 하지만 내용은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면접관과 지원자의 대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면접관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지원자는 그 면접관이 물었으면 A에 대해서 물었으면 A-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B를 대답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대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죠? 얼핏 보면 장황하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상대방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만 적절한 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화법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마을 청소년 기자단에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고 지원 동기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지원자는 뭡니까?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왜? 기자의 꿈을 갖고 있어요. 교집안 활동에 지금 참여도 하고 있죠. 그 교재 시를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을 취재하고요. 그다음 주민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만의 매력을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면요. 이러한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은 그런 꿈도 있네요. 독자들의 소통을 이끌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기자는요. 마을 간의 소통의 문을 지금 닫고 지나는 일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이 마을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합격. 두 번째, 그럼 마을 청소년 기자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혜택을 알고 있습니까? 활동 혜택은 모르네요. 그런데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어르신들을 취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소개하는 글과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단의 두 활동 중 어떤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면접관이 물어보고 있네요. 지원자는요, 앞에서 얘기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마을 사람들의 소통하는 창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원 동기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얘기한 거 지원 동기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장점이겠죠. 어르신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와 마을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기사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묻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니까 경청하는 태도래요. 그죠?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요. 뭘 묻고 있습니까? 면접 전에 지원자가 세운 답변 계획인데요. 이 보기가 각자 적용된 것을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1번은 뭐냐면 내가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하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은 뭡니까? 실제로 기자단에 지원하기 전에 이 지원자가 자기가 했던 일들이 뭐예요? 구체적인 경험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 첫 번째 그 대답에 보시면요. 교지반 지금 교지의 실의 기사를 하기 위해서 마을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우리 마을의 매력이 많다는 것을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어절이 교지에, 그다음 두 번째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은 내가 지닌 장점과 관련지어서 지원형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장점과 포부가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답변에 있네요. 그죠? 특히 저는 마을 어르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기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친구들은 마을 어른들과 소통을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점과 계획이 둘 다 드러나 있으니까 바로 세 번째 대답인 특히 쉼표 쓰고 계획입니다. 이렇게 쓰면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요. 2번 문제와 3번 문제가 같이 딸려 있는 보기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문제 보니까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역과 리을이 기역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이 지금 박스로 비어져 있는데 자, 요거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는요. 어떤 이 보기에 제시된 것을 이제 피라미드형으로 도형화 시켰어요. 그래서 각각에 들어갈 말은 아니고 이들의 어떤 그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번, 3번도 전체 지문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확실히 자신감을 갖고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2번 문제는요, 사실 빈 박스에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능 완성에서 나온 문제예요. 이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져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막판에 이 수능 완성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었거나 뭐 봤던 학생들은요, 좀 지체하지 않고 또 답을 그대로 썼을 그런 어떤 문제,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비문학 독해니까요, 이제 한 문단을 읽고 그 옆에다가 반드시 중요 키워드나 문장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문단 한번 보시죠.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요, 국제 체제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와 같대요.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국가를요, 뭐라고요? 패권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력 균형 이론에서는 바로 적대 세력과 우호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불균형을 이루면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세력 간의 분포가 균형적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균형이 없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그게 불균형이 깨지면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형성해 나가는 우호 세력 형성해서 우호 세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고 자국의 독립을 유지해 왔는데요. 세력균형 이론의 설명과 발치된 양상들이 국제사회에 나타나면서 이 이론이 가진 한계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먼저 1문단에서 여러분들 그 중요한 키워드는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맨 처음에 반복되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죠? 반복돼서 자주 나오는 단어. 그러면 여기 지금 세력균형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기서는 지금 패권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 두 가지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세력 균형, 세력이 서로 나라 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뭐 패권국, 그리고 강한 나라를 어떻게 힘을 저지시키는 것인가, 어떻게 동맹을 맺을 것인가, 그 등등에 대해서 1문단에 좀 설명을 해왔는데, 이러한 세력 균형 이론은요, 좀 뭐랄까,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훨씬 알아보기 쉽겠죠. 그러면 세력 균형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더 다른 이론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소개하고 글의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이 문단에 보면 오르간스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세력 균형 이론은 산업화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충분한 이론이라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바로 국가의 어떤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경제권이라고, 경제력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세력 전위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는요, 농업 경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산업화 이후부터는 뭡니까? 계속 지금 경제적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몇 해가 지나면서 국력의 순위도 산업화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 강력한 힘을 구축한 국가였더라도 어떤 세력 전위 이론에 의해서 산업화 이후에는요, 힘이 강해질 수도 있고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오르간스키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지만요, 군사력 증강이 가능하다. 뭐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 당연하지만요. 산업화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관계가 강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단에, 자, 제가 제일 많이 반복돼서 말씀드린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이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죠?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 바로 그 이전과 이후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 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제 키워드가 바로 경제력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 중요하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보죠. 1문단과 2문단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 말고 혼자 이 지문을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서 선생님을 같이 공부할 때는요. 바로 3문단으로 가지 말고 1문단 그럼 내가 뭐 읽었지? 그 2문단 이게 왜 나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에 뭐 1문단, 2문단 다 읽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써 있는 것만 보고 머릿속에 잠깐 떠올리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아 맞다. 원래 세력균형 이론 이야기하고 있었지. 그죠? 그런데 뭐 강한 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 그게 이제 재미없는 이론이 돼버렸고 2문단에서는 아 지금은 경제력을 갖춘 나라, 산업화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산업화 이후에 경제력을 갖추고 힘을 갖춘 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위에를 1, 2문단을 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3문단요. 오르간스키는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면 국제체제의 점정에 오른 지배국은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에 담긴 위계 질서를 설계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수용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힘이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위계 질서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했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지배국, 강대국, 중국, 그 다음에 약소국, 종속국으로 구성된다. 아까 먼저 우리가 문제 3번을 살펴보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피라미드 구조의 그 순서 있잖아요. 그죠? 순서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 셋, 넷, 5부터 시작해서 제일 위에가 지금 지배국이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다른 강대국도 있고요. 제일 밑에가 종속국, 제일 힘이 약한 나라.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보죠. 피라미드의 폭과 국가의 수는 비례하지만요. 지배력의 국력은 아래 모든 국가들의 국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그러면 얘 힘이요. 그죠? 이게 오히려 지금 피라미드는 이렇게 나왔지만 위에 힘이 요 밑에 있는 애들보다 갖고 있는 거 얘들의 합보다 요 힘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은 뭐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예전처럼 유지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요. 이제 산업화 이전에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이 미국이었잖아요. 그죠? 요 지문을 가지고 산업화 이후를 생각한다면 미국이나 그런 나라야. 미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배국은 자국에 만든 국제 질서를 제공하고 자국과 일부 소수 강대국의 이익을 부합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요. 지배국이 강대국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지하려면요. 지배국의 혼자 힘만으로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요 두 번째 등급에 있는 그죠?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탄력을 좀 받겠죠. 그죠? 국제 질서에 대해서 지배국이 아닌 나라들은 불만족이 발생하는데요. 피라미드로 아래에 갈수록 현재 국가 질서에 불만하는 국가의 비율은 증가합니다. 강대국이 현 질서에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배국의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반면 다른 국가들은요. 약소국과 종속국의 대부분의 불만족의 상태인 것은 지배국이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둘은 지금 잘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요 밑에 애들도 자기가 나라가 좀 강해지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 어떤 자기가 등급이 올라가려면요. 지배국에 아무래도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쉽게 등급을 올릴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지배국에 도전하게 되면 그 강대국을 지지하게 된다. 네, 요 말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밑줄을 그어놔야겠네요. 왜냐면요. 종속국은요. 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 4, 5번의 나라들은요.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면 얘네가 각자가 예를 들어서 C, D, E 나라가 있으면요. 서로 그럼 힘으로 합쳐가지고 지배국을 때려 부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아까 우리가 어떻게 문단을 읽었습니까? 이 지배국은요, 이 나머지 지배국을 제외한 요 밑에 있는 깔려있는 나라들을 다 합친 힘력, 국력보다 훨씬 세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아시아 연합해가지고 미국을 치려고 해봐요.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예전 기준을 보면요, 못 이겨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최소한 2등급에 있는 나라들은 또는 D등급에 있는 나라들은 한 등급이라도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요.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돼요. 요 강대국은요. 얘가 2위 나라잖아요. 그러면 얘도 항상 1위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얘도 안 돼요. 그런데 워낙 지배국 바로 밑에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지배국이 조금만 방심하면요. 강대국도 얼마든지 지배국을 사실 몰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해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나라들의 지지를 좀 받으면요. 지배국도 움찔움찔 좀 위험을 느끼겠죠. 지금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강대국이 지배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을 충분히 가지는 경우 세력전쟁을 목적으로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문단을 좀 보겠습니다. 3문단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지금 방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문단으로 이제 가시면요. 강대국의 국력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한 국가의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다음에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는요. 바로 요 2문단에서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산업화 얘기를 4문단에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첫 번째는요. 잠재적 국력의 단계로 산업화 이전의 국력이 낮은 국가로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네, 잠재적 국력이라는 거 써놓죠. 산업화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힘이 잠재되었다. 잠재되었지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힘을 좀 숨기고 있는 그 나라가 있어요. 이러한 나라 중에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에는요. 앞으로 산업화 추진을 통해 거대한 국력을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나라들을 뭐 어떤 나라일까? 그러니까 실제로 산업화 이전에는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농업 국가나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런데 영토 자체가 크고 물자가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인도 같은 나라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산업화 이전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워낙 광대한 잠재력을, 워낙 광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잠재적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명했고요. 여기 이 문단에서요. 두 번째는 국력의 전환 성장 단계로 한 국가가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한 국가의 국민 총생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대외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해당 국가는 세력 전해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힘의 성숙 단계가 있네요. 그죠? 힘의 성숙 단계 써볼게요. 이 힘의 성숙 단계는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보다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 성장의 속도 면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두 국가 간 국력의 차이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르간스키는요. 여기서 뭐라고 여러분 넣어야 됩니까? 국력의 전환적 성장이겠죠. 단계를 통해 급격한 국력 증대를 이뤄낸 누구죠? 강대국이 힘의 성숙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누구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까? 제일 최상위에 있는 지배국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면요. 세력 전이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 국력 플러스 힘의 성숙 단계가 있으면 얼마든지 강대국은 지배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지문의 요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그렇게 풀어볼 수가 있고요.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문제 3번은 보기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네. A부터 E. 적절하게 먼저 쓴다면 A는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있는 건 지배국, 강대국 이런 수수로 되고 가장 E가 뭡니까? E가 지금 종속국이에요. 국가 숫자는 지배국이 당연히 적죠. 세계에서 1개 나라, 2개 나라라고 한다면요. 밑에 못 사는 나라는 훨씬 많습니다. 그죠? 오르간스키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현재 국제 질서에 만족하는 국가의 비율은 A에서 E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죠? 이 구조에서 B는요. 누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요? A하고 제일 친하겠죠. 누가요? 강대국이 지배국하고 친한 거겠죠. 그죠? 반면 D와 E는요. 제일 이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포기하기 때문에 비교적 불만족 상태에 놓입니다. 이 중 B의 국가 중 한 국가가 A에 도전하게 되면요. E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하고 도전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지금 2위 애가 그죠? 강대국이 지배국에 도전하게 되면요.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어느 국가들을 가지고 강대국이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강대국이 B라고 한다면 B하고 C꼴이 되거나 그죠? B하고 D꼴이 되거나 B하고 지금 E꼴이 돼야지만 누구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A라는 지배국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B입니다. B. E는 B와 협력해야지. 그죠? E는 B와 협력해야지 강대국을 지배국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지문에 딸린 2번, 3번을 다 풀어봤는데요.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본 것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훨씬 더 당연히 빨리 푸셔야겠죠.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4번하고 5번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네, 왜 재밌을까요? 숫자가 나오면 재밌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저만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 나오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죠? 인문계 문제인데도 뭐 손해보험, 뭐 청구권 대위, 뭐 이런 게 나와서 골치 아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경쟁자들은 이 문제를 맞추고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뭐 괜히 지레짐작으로 보험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계산하는 뭐 4천만 원 1억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좀 보시면요, 금방 이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은요 참 재밌어요. 기업과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돈의 액수를 넣는 건데, 작년도 EBS 지금 수능 특강에서 나온 걸 그대로, 수능 완성에서 나온 걸 넣었거든요. 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변형을 해서 넣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지문을 EBS에서 가져오고요, 그 지문에서 네모 박스를 쳐서 그걸 없애버려서 그 금액을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참 허무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또 막판에 또 풀어본 학생들은, 또 이 지문이 기억이 나는 학생들은요, 숫자를 금방 넣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풀 수 있다는 거. 문제 5번은 뭐 1문단하고 2문단하고 3문단을 또 읽어보면 또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손해보험이 나왔는데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목적물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이다. 이게 대체 벌써 첫 문장부터 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손해보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손해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또는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해서 드는 이게 보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되면요, 이 보험사에서 나한테 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인이 어떤 무슨 뭐 A 보험사, 뭐 B 보험사, C 보험사 등등이 있는데, 뭐 A 보험사에 뭐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보험사에 계약한 개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보험 계약자예요. 이 보험 계약자가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이에요, 개인. 그리고 이러한 보험 사고가 나면요, 이 보험 계약자에게 돈을 지불을 해주는 기간이 있을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바로 보험자와 보험자예요, 보험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험사야. 이게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뒤에 거를 읽으나 마나예요. 정확하게 그 개념을 1문단에서 딱, 얘는 개인, 얘는 회사. 나는 개인, 얘는 회사. 나는 돈 받는 사람, 얘는 돈 주는 회사. 돈 주는 기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정리가 좀 됐고요. 두 번째, 손해보험은 보험 사고로 인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이익을 얻는 수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때는요,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손해보험인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주야, 건물주인데 1억짜리 보험을 들었어. 이 1억짜리 든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건물이 혹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 건물이 형체도 남지 않고 홀라당 다 타버렸을 때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의 최대 액수가 1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1억 1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1억 1원을 받을 수가 없어. 딱 1억밖에 못 받아요. 이게 바로 보험 계약한 내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실제 손해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금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1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건물이 완전히 홀라당 다 타고 완전 그냥 폭격을 맞은 것처럼 형체도 없어졌을 때 그렇게 1억이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물이 내가 제가 1층, 2층, 이게 3층인데 1층, 2층, 3층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를 지금 보험을 1억을 들었는데 만약에 1층만 화재가 나서 홀라당 다 타고 2층하고 3층은 멀쩡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보험사하고 계약한 층마다의 어떤 그 계약 보험금이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냥 n분의 1, 3분의 1로 했습니다. 1억을 계약했는데 3분의 1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억 나누기 1억을 지금 3분의 1로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죠? 1억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3,333만 얼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330 예를 들어서 3,333만 이렇다고 3,333만 3천원 3,003원 자 이렇게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못 받아요? 3,333원 4원은 받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 1이 됐으니까 이 1에 대해서는 지금 이득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문단에만 보시면요. 어느 정도 지금 사실 끝나서 이거 전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또 설명드린 거까지 포함시키면요. 그러나 조금 더 봅시다.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별개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요.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득금지의 원칙하고요. 약간 지금 상반된 내용이네. 그죠? 보험자 대위라고 나왔으니까. 아까는 이득금지 원칙, 이득 못 본다고 했는데 이득 볼 수도 있네? 보험자 대위. 자, 이게 뭔 말인지 한번 봅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주어지면 자, 위에부터 봅시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법에서는요.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그러면 이득금지의 원칙하고 지금 반대된다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이득금지의 원칙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좀 지켜주기 위해서 보험자 대위라는 건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보험사에서는요. 절대 줄 수 없다. 계속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강하게 딱 돌을 딱 내려놓고 가야 되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의 느낌으로 봐서는요.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한테 무조건 아닌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요.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이득을 주진 않겠다. 보험자 대위입니다. 보험자 대위가 성립되면요.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그죠? 보험자 대위가 성립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제3법 681조와 682조에 명시되어 있죠.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요. 조금 요거 보험자 대위를 끌어와서 잔존물 대위를 먼저 얘기를 하겠네요. 자, 잔존물 대위 한번 봅시다. 상법 제681조네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없어진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의 전부가 멸실됐다는 것은 뭡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 지닌 형태나 기능이 없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했다는 것은요. 계약한 금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액 2천만 원의 자동차가 화재로 전소됐다는 건 뭡니까? 홀라당 자동차가 진짜 형체도 없이 그냥 홀라당 다 타고 회복 불능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을 계약할 때 이 차가 만약에 홀라당 다 타가지고 전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되면요. 2천만 원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주기로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이 그러니까 끝 금액이에요. 보험자가 2천만 원의 보험 금액을 지급했다면 잔존물 전체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계약 시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요. 보험자는
보험 가액에 대한 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즉 부보 비율만큼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아니지. 보험금이 2천만 원이. 근데 이 자동차가 싹 날라갔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불에 탄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폭탄에 맞아가지고 내 자동차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을 계약했으니까 2천만 원을 이 자동차 주인 보험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에게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훨씬 흔하죠. 다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주로 뭐 사고가 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앞에만 다 날아갔어. 근데 뒤에는 이렇게 살아있어. 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앞에만 완전 반파된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1문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시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경우라면요. 보험자는 보험가액에 보험에 붙인 금액의 비율, 즉 부보 비율만큼의 권리를 얻고 일부만 얻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쭉 더 읽어봅시다. 부보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3문단으로 가야겠네요. 왜냐하면 청구권 대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청구권 대위는요. 682조입니다. 위에 건 681조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3자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보험 금액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청구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 피보험자는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한 것이 청구권 대위입니다. 즉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단에서는요. 3문단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인이 A인데 A가 사고를 낸 게 아니고요. A의 친구 B가 A의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B가 누구예요? 제3자잖아. 제3자. 그러니까 당사자 보험계약자 A와 그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고를 내면 A에 대한 보상권을 줘야 되는데 제3자 지금 B가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지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A라는 사람은요. 자, 또 자동차를 또 그려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A와 지금 보험자, 이제 보험자와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가 돼야 되거든요. 거래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A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자가 A한테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A가 아니고 보험을 들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같이 이게 밖에서 뭘 먹었는데 B가 내가 지금 운전할 상황이 안 돼. 그래서 B가 대신 운전해 준대. A가 말렸어. 야, 너 지금 이 차는 지금 하여튼 뭐랄까 네가 지금 운전 되게 초보야. 네 운전 초보. 운전 초보가 내 차를 운전하면 안 된다. 그냥 버스 타고 가. 아니 괜찮다. 난 운전해 줄 수 있어. 근데 왜 A가 B를 또 말렸냐면 초보이기도 하고 얘가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이 차에 대해서. 이 차는 A 말고 다른 사람이 타면 안 된다는 보험 계약상이 있어요. 그런데 B는 여기에 보험이 안 들어있는데 잠깐인데 어때? 내가 요 앞에 한 5분이면 가. A가 안 되는데 그리고 B가 운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가다가 진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A가 지금 보험자에게 이 보험사에게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B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막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까 맨 처음 1문단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자 대위 이 법칙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보험자가 이 보험사가 싫어하는 건 뭡니까? 이 보험 계약자가 어떠한 권리를 자꾸 갖게 되는 걸 싫어합니다. 뭔가 어떤 권리를 계속 남겨두게 되면요, 이 나중에 이 보험사에게 자꾸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하여튼 뭔가 이득이 생기거나 뭐 어쩌고 그러면 없애고 무조건 없애고 그냥 우리 걸로 다 넘겨와. 모든 권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니네는 그냥 권리 갖지 마. 돈 줬으면 너네 그냥 끝내.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문단 봅시다. 청구권 대위는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이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뿐만 아니고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청구권 대위가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권을 가집니다.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청구권 대위의 요건이 되는 제3자의 범위는요, 일반적으로 보험자,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누구야?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야. 보험계약자를 제외한 사람이 되지만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고의로 사유고가 낸 경우가 아니라면요, 제3자의 범위에서 제한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었으나 제3자가 손해를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요 친구가 지금 사고를 냈는데, 야, 요 차 1억이야. 너 돈 내. 반이라도 내. 못 내겠는데. 왜 못 내? 돈 없으니까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험 처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액 1억의 건물에 5천만 원의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자, 보험자는요, 5천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만약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요, 4천만 원의 손해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피보험자의 분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된다. 자, 일단 먼저 이거를 좀 이해하고 갑시다. 지금 뭐 자꾸 숫자가 나오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예를 들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봅시다. 다시 가면요, 보험자가 청구권 대위를 통해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얻었지만요, 제3자가 손해를 배상할 능력, 완전히 배상할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가액 1억의 건물에 5천만 원 보험에 붙였는데 제3자의 과실로 건물이 지금 전소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얼마를 주면 됩니까? 지금 자, 보세요. 이 피보험자 A하고 지금 B의 이 둘의 관계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이 건물이 지금 얼마에 지금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1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런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 반이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피보험자는요, 이 건물이 홀라당 날아갔을 경우에는요, 1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5천만 원만 받는다고 그렇게 계약이 된 건입니다. 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험금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개인마다 뭐 드는 보험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또 이게 만약에 1억짜리 가액 건물이라고 해도 1억을 전부 안 주는 보험사도 있기 때문에 그 5천만 원 정도로 배상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1억짜리 불난 게 피보험자 A 때문이 아니고 얘는 이제 A라고 하고 제3자인 바로 B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요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당연히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그래서 줬어. 자, 그러면 보험자는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지금 5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보험자는 5천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청구권을 얻게 됩니다. 요 놈한테. 만약 제3자의 배상 능력이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요, 4천만 원의 손해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보험을 든 애가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여기 뭐 불을 질렀거나 뭐 어떻게 실수로 이제 불을 지른 건데, 그죠? 전체에 5천만 원을 배상해야 되는, 전체 1억을 이제 배상, 이 건물 자체가 지금 1억이니까 얘는 보험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1억을 지금 넘겨줘야 돼. 그런데 전체를 다 넘겨주지 못하고 6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요, 4천만 원의 손해는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및 피보험자의 분배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네요. 그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네. 절대설은 보험자가 상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는요, 지급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가 있을 때만 피보험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위에 얘기 적용해 보면요, 제3자로부터 우선 얼마를 받습니까? 제3자가 잘못했으니까 5천만 원을 받으면 되겠네. 그 5천만 원을 받고 5천만 원을 주면 되겠네. 그죠? 5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피보험자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상대설은 이제 제3자의 배상액을 부보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위에 상대설을 적용해 보면요, 부보 비율이 지금 2분의 1입니다.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각각 3천만 원을 나눠서 하면 되겠죠. 그죠? 3천만 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차액설인데요, 제3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보험자 이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총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1억 원이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이제 좀 차근차근 좀 이해를 하게 되면요, 뒤에는 당연히 계산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인문계열 문제라고 인문계열인데 뭐 자연계처럼 수 계산한다고 해서 괜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도요. 그거에 따라서 좀 문제를 풀어보면요. 보기는 어떻습니까? 갑은 보험금의 2천만 원의 자동차 대해서 A보험사와 2천만 원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 과실 100% 사고가 일어났네요. 수리 후 차량의 가치는 변동이 없고요. A보험에서는 갑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요것도 사실 수능 특강 있잖아요. 작년 그 문제집에서 문제를 이렇게 좀 변형시킨 거예요. 조금 그대로. 그래서 수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어떤 용어를 뭘 넣으면 좋을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3자로 인해서 의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보험사고인데요. 이 보험사고에서는 자동차의 전부가 멸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 대위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A 보험사는 의뢰에게 손해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아주 허무한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즉 괜히 그냥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맨 처음에 시작을 해놓고 막상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를 묻고 있네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다음 문제는 문학 문제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비문학 문제를요, 비문학 문제가 아니죠. 비문학 화법과 작문 하나 풀어봤고 비문학 지문을 지금 풀어봤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제 한 문제, 비문학 문제 네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음은 문학 문제입니다. 이태준의 달밤이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평소에 많이 접한 작품일 거예요. 이 달밤이라는 것, 특히 요 배경은 이제 성북동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와 이게 황수건의 이제 관계를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은 됩니다. 예. 나는 교사예요. 성북동이 지금 서울에 있는 건데요. 그때 예전에는요, 이 성북동도 약간 서울 변두리로 좀 취급한 게 있어요. 약간 시골 느낌이 나는. 네,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비싼 동네지만요. 거기에 살고 있는 황수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든요. 왜 관심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한테 맨날 찾아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막 늘어놓고 해서 나도 사실 황수건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좀 연민의 동정을 좀 느끼고 있었죠. 황수건은요, 알아보니까 황수건은 그때 우체국 정직원은 아니고 그 밑에서 보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직원에 또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일을 좀 잘 못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쫓겨나고 해서 뭘 할까 하는데 내가 좀 딱해가지고 과일 장사를 하라고 좀 지원을 해주는데 그 과일 장사도 잘 안 하고 또 말아먹고, 하여튼 이런 좀 주변에서 보면 좀 약간 가엾은 사람이라고 좀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나를 위해서 또 포도를 또 가져오는데 그 포도를 또 어디서 또 훔쳐왔나 봐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이 지문에서는요, 이 중략 그 밑에 부분에 보면요,
포도를 이렇게 또 주는 모습이 또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끌려가는 모습도 나오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 문단에 보면요, 아무도 없는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 밝은 달빛이 깁을 깐 듯하였다. 깁이라는 것은 이제 비단을 깐 듯하였다라고 해서 황수건이 약간 좀 술을 한잔 하고 성북동 그 가는 길 위에 혼자 약간 끝까지 외우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된 노래를 이렇게 뭐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달밤하고 아주 오버랩되면서 뭐랄까요? 황수건의 어떤 그 뒷모습이 좀 쓸쓸하고 가엽게도 좀 느껴지고요. 또 달밤이라는 어떤 그 시간적 배경이 주는 그 여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달이라고 한다면요, 좀 약간 좀 좋은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요. 님이 오시기를 기원하는, 하늘을 보고 우리 달을 보고 빌잖아요, 그죠? 달은 또 한국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밤이라는 것만 나왔으면요, 좀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밤이라는 것은 어둡고 칠흑 같은 밤, 뭐 어떻게 좀 부정적인 상황, 어두운 시대 상황을 얘기할 때 밤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목이 뭡니까? 달밤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제목만 보고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느낌의 소설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느낌의 소설인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냥 달밤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좀 이렇게 시간, 그 어떤 배경, 그죠? 배경을 나타내는 거. 밤이긴 한데요, 그냥 밤이 아니고 달밤이 떠 있는 밤은요, 뭔가 좀 낭만 있고 좀 운치 있으면서 좀 호젓하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면서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느껴지는 그 마지막의 그 달빛도 황수건이 마지막 모습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 6번은 사실 수능 특강의 그 원래 대부분은 어떤 그 문학 지문이나 다른 독서 지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기가 있으면요, 우리가 뭐 어때요? 1번, 2번, 예를 들어 3번까지 객관식 문제가 1, 2, 3, 4, 5번 해가지고 선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요, 이렇게 비틀어서 서술형으로 내거나, 또는 이렇게 어떻게 3번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보면요, 이게 보기가 이렇게 근사하게, 그죠? 보기가 이렇게 막 설명이 이렇게 막 쭉 있고, 뭐 1, 2, 3, 4, 5번 이렇게 약간 어려운 심화형 문제가 있어요. 요 심화형 문제를 또 서술형 문제로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6번은 그렇게 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기출하시는 분이요, 완전히 새롭게 창작을 하신 문제거든요. 그냥 제목이,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이제 밝은 달빛이죠. 그 다음에 2번 이제 깁 이렇게 하고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도 얼마든지 전혀 없는 것에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살펴볼 때는요, EBS 수능 특강과 거기에 있는 요것만 변형해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그 작품의 주제나 등장인물들의 관계도,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들도 알아놓으면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오히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과 만약에 수업을 같이 하게 되면요, 보통의 이 교재는요, 예를 들어서 문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뭐 작품이 있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형, 이게 밑에 이렇게 깔리는 문제가 선지 5가지 오지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변형을 많이 해서 요즘에 문제집이 많이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도 이제 문제를 만들었고, 여기에 없는 것들, 여기 없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거를 묻지 않고 있지?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연구해서 새롭게 이제 완전히 창작해서 낸 그런 서술형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연계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또 6번처럼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전혀 아닌데 중요한 것, EBS에서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제가 채워서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것저것을 다 공부하고 다양하게 공부한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은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역시 또 문학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는 년 이중간에 구부러진 길, 나는 나희 덕의 존재의 테이블인데, 역시 두 지문 역시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뭐 차이점이라면요, 원래 수능 특강에서는요, 나지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문이 먼저 나오는데, 가나의 순서만 이렇게 바꿨어요. 또 문제 7번도요, 거기 수능 특강에 있는 그 딸려 있는 문제 있죠? 그거를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가의 구부러진 길은 뭡니까? 구부러진 길이 오히려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좋을까요? 거기 가면요, 우리네 삶을 엿볼 수가 있어요. 민들레도 보고요, 감자를 심는 사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농경, 산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삶이 바로 이중간 시인, 이중간 작가가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에도 그러한 경향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작품은요, 수필이죠. 나희도 존재의 테이블인데요. 어느 날 나는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요, 바슐라르가 성경했던 존재 테이블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 테이블이 내가 좀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인도를 여행하게 되는데 인도에서 그 테이블을 비슷한 거를 구해왔거든요. 한국에 들여왔는데 그게 좀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 테이블에 앉는 경우도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씩요, 그 테이블이 생각나서 그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는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좀 공통점을 좀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소재들, 작은 어떤 물건들, 뭐 이런 것에 대한 소중함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가 가였고요. 나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그냥 어떤 작은 테이블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거기다 관심을 주면은 얼마든지 나에게 큰 존재, 큰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문제 7번만 보시면요. 네, 1번은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들 수 있고 나는요. 꽃문양, 아주 쉽게 여러분들의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서 문제가 비슷하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지만요. 반드시 내가 공부한 거 당연히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모저모 가나의 작품을 읽을 때도요. 요게 내재적 관점으로 또 외재적 관점으로 아까 읽어보라 그랬죠. 그죠? 요리조리 좀 살펴보면서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들으면서 실제 수업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또 깊이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도요. 뭐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월과 마지막 어절인데 이 나에 읽어보면요. 존재의 테이블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학교 일 뭐 등등등 밀려서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문장 뭐뭐는요. 존재의 자리를 마련하는 정성스러운 나의 마음가짐이 구체적인 행위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테이블을 내팽겨친 게 아니네요. 왜 그랬어요? 바빠가지고 못 들여다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테이블을 가끔 들여다볼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러다가도 그 삐걱거리는 테이블을 잘 만져서 바로잡고 아주 공들여서 먼지를 닦는 날이 있다. 그렇죠? 그러다가도 다음에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네,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9번은 이제 자음 체계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2에서 또 문제가 있네요. 보기 2에서는 아래의 예 중에서 1번에서는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앞자음이 뒤자음에 좋은 방법과 같아지고 2번에서는요 서로 인접한 두 자음 중 두 자음 중 뒤자음이 앞자음에 좋은 방법과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1번에 들어갈 것을 살펴보면요. 1번에 들어갈 것은 뭐예요? 1번에 들어갈 것은 지금 앞에 것이 바뀌는 것을 찾아야겠네. 그죠? 보기 2번 그대로 가요. 그죠? 그럼 뭐가 있으니까? 네. 권력. 어떻게 바뀝니까? 권력은 어떻게 바뀌는가? 유음한 현상이죠. 리을이 확실히 세잖아요. 그죠? 리을화, 유음화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네. 국물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네. 니은이 요게 지금 그 비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음화 되는 겁니다. 니은, 미음, 이응화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비음화. 답은 뭐 이렇게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요 답은 요 두 개. 권력하고 국물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뒤에 것이 바뀐다. 뒤에 것이 바뀐다. 볼까요? 강릉이겠네. 강릉. 어떻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뀌죠? 강능. 그러면 뒤에 게 바뀐 게 맞습니까? 네, 맞네요.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지금 비음화 됐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가 남은 게 있긴 있어요. 입학 있는데요. 입학은 뭐예요? 입학은요. 이것은 지금 앞뒤가 어느 것에 하나 바뀐 게 아니고 두 개 다 바뀌었네. 어떻게 해요? 지금 축약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히읗 들어가면 축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입학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축약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뭐 의문의 변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네, 인문계열에서는요 이런 문제 놓치면요 사실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냥 이거 맞추라고 낸 문제였고요. 그래도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문제를 보면서 총평을 좀 드리자면요, 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인고라고 보시면 사실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 인문계열 학생이니까 문제 4번 숫자 넣는 거 있잖아요. 5천만 원, 3천만 원, 1억 넣는 거. 요게 이제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약간 어렵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제일 쉬운 문제는요. 네, 방금 풀었던 요 문법 문제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가천대학교 인문계 A형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러한 결과물만 보면 선생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금방 풀 수 있을 거,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정말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기본 국어 지식, 기본 학교에서 배운 국어 기본 교과 지식대로만 이 문제를 푸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 맞는 약술형 논술에 맞는 어떤 그 기법, 맞는 방법들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그 방법들이 있거든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고 중요한 것들을 좀 금방 발췌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겠는데요. 오늘은 인문계 A형에서 좀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 저라고 수업을 같이 하면 여러 가지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풀면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뭔 줄 알아요. 당연히 뭐 과학이나 기술이나 뭐 화학부, 생물 이런 지문들이겠죠. 그런 지문들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철학 지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그냥 스피노자 나오고 뭐 옛날 뭐 사상가들, 조선 사상가들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약간 좀 머리 좀 아파요. 그죠? 그 인문계열 학생들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계속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배경 지식이라고 하죠. 배경 지식이 물론 많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성리학에 대해서는 이런 라인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라고 얘기를 하면요, 실제 지문에서 나오는 것도요 사실에 기반해서 근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죠? 뭐 주자학이 있고 뭐 다른 뭐 이기론이 있고 뭐 이런데 뭐 주자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다른 사람은 넣고 막 그렇게 설명하고 할 것 같지 않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문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들도, 그러니까 실제의 문제를 풀면서 요 배경 지식을 내가 좀 알고 있으면요, 이 읽는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단축시킨 게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 그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천대 인문계 A형 문제 9문제 좀 같이 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